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이 한밤중에 미사일을 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먼저 이번 기습적인 북한 도발에 대해서 각 당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말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미사일 도발을 또 감행했는데요. 그간의 국제적인 그런 경고,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회담 제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밤 11시 40분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한 결과로 북한에게 돌아갈 것은 국제사회의 더욱더 단호한 응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히 미사일 발사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좀 차원이 다르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있어서 한 2,000km 이상 진전된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도 더 경악되게 나오고 있고 또 우리도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하고 응전 태세를 갖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야기 듣습니다. 예, 이번 화성 14호 2차 실험을 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닷가에서 이게 쏘다가 이번에는 북중 국경 지역에서 쏘고 그리고 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습도가 아주 많은 심야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화성이라는 이름답게 이것이 액체 연료로 발사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작년에 20번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올해 13번째 발사를 했는데 이것의 각종 보면은 광명성이나 북극성 같이 고체 연료, 그래도 이번에 화성 같이 액체 연료, 그리고 바닷가에서 산속에서 밤에나 낮이나 그리고 또 지대함, 지대공 그리고 또 장거리 다 쏩니다. 여기 대해서 한 가지 정확한 북한의 의중을 이야기한다면은 북한은 어떠한 경우도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실한 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로 매진해가지고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북한은 어떠한 경우라도 심지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유화적이고 친북적인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미사일을 바로 쏘고 그리고 또 어떤 압력을 가지는 미국의 압력이 있어도 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고 중국이 뭐라 하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태도, 지금 아까 고용진 의원님께서는 단호하게 되어야 된다는데 항상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은 또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는 뭐냐? 북한의 이번 핵 미사일 실험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은 어떠한 경우도 미사일이나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어설프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만 잘하면은 우리 민족끼리 앉아가지고 잘 이야기하면은 마치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발사가 아닌가 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정당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현실에 맞지 않는 짝사랑 구애 전략이 무참히 깨져버린 결과였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 석 달 동안에 보면 북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군사회담 요구, 또 이산가족, 체육회담, 거기와 베를린 구상까지 그렇게 구애 전략을 폈는데 현실에 맞지 않죠. 지금 북한은 줄곧 해온 게 자기들의 생존 전략인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거기에 그러한 전제로 해서 대응 전략을 짜서 국방 전략을 짰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식대로 짝사랑만 해왔어요. 이제 대통령께서도 임계점의 한계가 왔다는 걸 알고 이제 확실하게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 듣습니다. 네, 지금 이번 미사일 발사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대북 여러 가지 군사회담이나 그 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사실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고 또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북한은 남쪽에서 우리 쪽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한시라도 빨리 이 어떻게 하면은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주도적으로 어떤 협상에 임할 것이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급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험을 하고 이럴 그런 북한에다 대고 어떤 제의를 해도 지금 이 단계에서는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지금 바다에서 육지에서 또 뭐 아침 저녁으로 시와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일정과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부터는 어떤 감정적 접근보다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를 하고 인식하고 북한이 이 마무리 이 핵과 미사일의 보유국으로서 거의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의례적인 어떤 대화 제의나 의례적인 제스처라고 하는 것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면 제재도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반론 듣습니다. 각 당의 의원님들 말씀대로 네.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의 북한의 핵 보유를 향한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핵 보유국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온 것이고요. 김일성 이래로 지금 3대째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를 가지고 각 당이 고민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지금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제재 국면이 상당히 길게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모든 교류와 대화를 단절시키고 제재 국면 온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도 수없는 핵실험이 있었고요. 또 탄도미사일 실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당신네 그런 입장은 정확히 무엇이냐? 바뀌지 않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그런 무력 또는 핵 보유 시도에 대한 그들의 어떤 유사시 공격에 대한 단호한 응징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가지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러나 대화의 통로를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 제재와 대화가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제재 국면이 있고 대화 국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 그나마 핵보유국으로 끊임없이 가려고 하는 저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단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마치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이 북한의 어떤 선의를 바란다든지 낭만적인 그런 어떤 분석에 기인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른정당. 그 과정을 한번 얘기 드리면 전방 체육 교류를 하자고 하니까 장웅 IOC 의원이 천진난만하다. 그 다음에 군사회담 하자고 했는데 또 일주일을 연장해도 완전히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천진난만한다고 얘기하는 우리 유치원생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최대한 압박 전략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북한하고 국력을 따지냐면 GDP의 1600조 대 33조밖에 안 되거든요. 50대 1입니다. 그러니까 국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들이 생존 전략으로 핵하고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는 자기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 또 그거를 해야만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그거를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방법을 지금 우선순위를 압박해서 그쪽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대화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정말 천진난만하다고 할 정도로 얘기하고 완전 무시 전략으로 저희들을 그렇게
자존심을 꾸기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임계점에 왔으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가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고요. 고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납득이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2단계 5개까지는 최근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지난번에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대북 압박 정책을 전 정부에서 취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아마 그때 유엔 결의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북한이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지금 압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다 이게 셀 거 다 세고 여전히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그 원유를 공급을 2배로 늘리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2단계에 와서 북한의 문제를 어느 정권의 탓으로 이렇게 자꾸 돌리고 이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건 연속선상에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현 정부가 지금 이제 집권 정당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책을 좀 나이브하게 벗어는 안 되겠다라는 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번 베를린 구상 저는 좋다고 봅니다. 대화와 제재 압박 다 좋은데 그 이후에 정부가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또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면서 사실은 과거에는 북한의 상황을 봐가면서 했거든요. 조금은 이게 제안을 하면은 조금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좀 타질해 가면서 했는데, 일절 사실은 채널이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어쩌면 국내에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다 보는 것은 마지막에 아무런 응답조차도 없는 이런 상태로 온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현 정부가 더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 북한과의 최소한도의 어떤 비밀 대화 창구라도 만들어서 실행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화든 뭐든 아니면 압박이든 적어도 파격적인 단계로 올리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용한국당 얘기 듣습니다. 예, 아까 고영진 의원님께서 북한은 3대를 세습하는 동안에 핵을 포기한 적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이 단호히 군사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국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끔 이제 대화 국면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지금 문재인 정부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때야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 남북 주도권을 잡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3일인가 4일 후에 귀국하자고 독일로 가는 길에 전날 7월 4일이죠. 미사일 쏘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바로 이틀 후에 베를린가가 신베를린 선언이라고 하는 데는 보면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은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 그리고 또 사실상 미군 철수를 전제가 되는 북미 평화 선언 평화 조약을 주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게 이제 한 3, 4일 만에, 이틀 만에 뒤바뀌죠. 그리고 또 하루 만에 또 뒤집어집니다. 그 다음날 점심때에 한미일 오찬 회동에서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거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정책에서는 하루 정도 사이에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 아까 의원님 이야기하셨는 이용호 의원님 이야기인데,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하게 봅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만나가 대화하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막 가슴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려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할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국제 상황이나 북한은 그런 나만의 애처로운 대화 제의에 대해서 단하게 거절합니다. 이때 되면, 이 정도 되면은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북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아까 고영진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군사력 조치를 단호하게 하고 사드 배치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국제 공조를 공고히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국제 공조에 대해서 펑크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정부의 대외 정치나 대북 정치에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금만 말씀을 얹자면요. 네. 지금 세 분 각 당의 의원님 말씀이 저희하고 차이가 있다면 나머지는 다 똑같고, 대화 국면, 대화 제스처는 어떻게 해갈 것이냐거든요. 나머지는 제재해야 된다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도 이의가 없고, 또 군사적인 우리가 우위력을 북한한테 과시하고 억지 전략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데도 이의가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재를 그렇게 강화의 수준을 높이면 과연 북한의 핵 개발이 중지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제재의 수위를 미국과 더불어서 무지하게 올려왔지만 그 결과로서 온 것은 지금 새벽에 발사된, 아침 밤늦게 심야에 발사된 그런 화성 14호 2차 실험이거든요. 굉장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제재 국면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제재만 하고 있을 것이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대화는 과연 필요 없는 것이냐. 대화도 필요하죠. 대화를 모두 차단해 놨기 때문에 아까 이용 의원님 말씀대로 사적인 채널까지 민간 채널까지 지금 다 끊겼습니다. 지금 9년 동안에 정권에서. 아무런 움직임, 저쪽 감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수준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놓고 안보를 놓고 여야를 떠나가지고 제재만 계속하면 성공할 것이냐. 그게 확실하다고 그러면 민주당 정권이라고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대화와 제재를 같이 가고 지금은 제재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걷어찬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그만큼 명분을 쌓은 것이고 우리가 대화를 제기하는 사이에 뭐 특별히 개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쭉 해오던 프로그램 속에서 문재인 정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지금 실험들이 7차례가 계속됐거든요. 그 전에 아까 말씀대로 수십 차례가 됐고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니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할 그러한 지금 국면인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한마디만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이번 그 대화 다 그 말씀 좋은데 이번 이제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걸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재도 지금 트럼프가 세컨다리 보이콧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정도, 다시금 원유 공급 중단 정도까지만 들어간다고 하면 그 목줄을 잴 수가 있습니다. 막 그런 정도의 강력한 거하고 탈북자들을 확실하게 좀 문을 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압박하고 또 하나는 전쟁터에도 전쟁을 하는 과정에도 낮에는 전쟁하고 밤에는 대화하게 돼 있습니다. 전쟁하면서 대화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받거나 대화를 하고 싶어 하면 밤에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대화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이렇게 싸움도 하고 이게 같이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는 임계점에 와 있으니까 확실하게 제재 국면으로 공조하고 네. 그리고 밤에 대화하시라 이거예요. 그건. 알겠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이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야 정치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드 관련된 배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규탄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견차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계속해서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어떠한 명분도 없는 무모함 그 자체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 즉각 완료,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보 문제만큼은 단호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사드 추가 배치를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임시 배치는 하겠다. 하지만 1년 걸리는 환경 영향 평가가 실시된 이후에 제대로 배치할지 안 할지를 좀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우선 야당 입장을 듣고 여당 입장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들을까요? 정말 이게 얼마나 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냐. 일반 환경 평가를 해가지고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발표하자마자 그 다음날 다시 임시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사실상 사드 배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반 환경영향표를 계속 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이 사드 배치를 두고 그 진보와 보수에서 갈등을 1년 반 이상 계속 가져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정부가 첫 출발할 때 5월 9일 날 정부가 출발할 때 아니면은 그 전에라도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하는 것을 인정을 해버렸으면 지금은 사드는 이미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아까 그 고영진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제재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정부는 결국에는 사드 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난 1년 반 후에 일반 환경영향 평가 해가지고 환경평가 문제 있으니까 그 사드 뺄 수 있느냐? 절대 못 뺍니다. 못 뺄 거를 그냥 계속 1년 반 동안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루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바로 일반 환경영향 평가 해가지고 1년 반 후로 밀어놔 놓고 또 하루 전 북한에서 광명성 14호를 쏘자마자 바로 그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한다. 네. 이건 정말 보면은 제가 보면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1년 뒤에 절대로 빼지 못하고 계속 배치할 것이다. 못한데 네. 그 동안에서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만 계속 가져갈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사실 박근혜 정부가 이 사드 배치를 할 때 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좀 공론을 가져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전략적 모호성으로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집권하면은 뭔가 해법이 있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막상 지금까지 끌어온 거 보면은 여전히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한 어떤 입장이나 시그널을 보낼 때는 보낼 필요가 있는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너무 오락가락했다.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드 4기 배치, 4기가 도입된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누락했다 그래서 상당히 소동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혹은 또 미국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게는 현 정부가 마치 사드 배치를 취소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어떤 기대감을 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중국에 대한 제재를 보복을 길게 한 측면도 있고요. 또 미국과는 불필요한 그런 오해가 있어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여러 가지 풀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현 정부가 지나치게 조금 너무 일관성을 갖지 않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드 문제가 배치한다고 해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그렇지만 이것이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에 신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 정부가 좀 일관성을 갖고 좀 입장을 취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합니다. 예, 바른정당의 이야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말 이 국방안보는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를 보면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황교안 총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5년 동안 육자회담에 책임을 지고 핵을 해결해야 할 때는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그걸 해결 못하니까 사드 발사기를 가져오는 거고 그래 중국은 그 책임을 지고 해결해라. 그리고 우리 한미 안보 동맹으로 한치 빈틈도 없으니까 사드 발사대 6기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한미 동맹에 의해서 가져오는 거다. 그렇게 확실하게 당당하게 국가 안보를 그렇게 취급하고 나갔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지금 우왕좌왕 오락가락 하는 이유가 확실한 어떤 정책적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불안해하는 국방 안보 이거 이번에 임계점까지 왔기 때문에 사드 배치 확실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환경 영향평가 경제 사업에 필요한 환경 영향평가를 한치의 틈도 허여서는 안 될 국방 안보에 환경 영향 평가를 들이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1년 후에 만약 환경 영향 평가를 가지고 거기에 부정적으로 나오면 사드 발사대 안 올 겁니까? 다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꼼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좀 확실하게 당당하게 국정 철학을 갖고 안보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 국민 좀 불안하게 하지 말아달라 하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드 문제는 대선 기간 내내 핵심 쟁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입장이 흔들리거나 바뀐 게 없습니다. 저희의 아주 불변의 일관된 입장은 뭐였냐면 주권국가로서 이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된다. 둘째, 미국으로서 한미동맹으로서 우리가 혈맹으로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또 많은 경제 부분을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중국을 그냥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 거기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지금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 미국의 의원들 만나보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완강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가 있습니다, 사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의 보복 여전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참으로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열강도사에서 힘들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자라는 요구를 미국에 했고 미국의 조야에서도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환경영향평가 하자.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공여부지가 70만 제곱미터인데 33만 제곱미터 이상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1차 제공부지를 32만 제곱미터 정도로 쪼개가지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건 꼼수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주권국가로서의 채통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숙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여전히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저런 식의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 배치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 북한한테는 뭐 우리가 뭐 양해 구할 것도 없는 우리의 조치인 것이고 중국에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또 단초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국가의 생존 또 국가의 앞으로 경제 상황을 놓고 걱정하지 않는 정부가 어떻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고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소통하면서 가겠다. 또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겠다라는 그 기조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차용욱 등. 아까 주권 국가로서 환경 평가 해야 됩니다. 저도 환경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평가를 하는데 지금 성주 그 골프장을 보면 이미 다 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포대 갖다 놔놓고 거기에 그냥 몇 개 낙사 몇 개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기지 몇 개 짓는 것밖에 없는데 환경 평가는 별로 나올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평가를 해가지고 환경 부정적인 결과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가지고 중국 눈치 보면서 마치 중국에다가 환경 평가하면은 다른 결론이 나올 것처럼 그리고 또 지금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그런 사람들한테 마치 그 사드를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를 배치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북한 미사일이나 북한의 핵에 대해서 사드가 100% 방어는 못하지만 20~30% 최소한 이 평택 이남 지역은 방어가 확실히 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우리도 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자꾸 구차하게 환경영향평가라고 이야기하라는 거. 실제로 그 뭡니까? 사드 기지에 필요한 한 10,000평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72만 평 전체에 대해서 이미 이 골프장 조성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환경영향평가 한다라는 그것도 말이 안 맞고 그리고 또 아까 중국 경제보복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중국 경제보복 영어로 실제로 사이트에 보면은 사드 리텔리에이션이라고 아예 나옵니다. 보면은 그래 보면은 보복이 분명한데 이거를 그러면은 지금 1년 반 후로 미룬다고 해서 보복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않습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그 이 부분에서는 군사 안보 내지 주권에 관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단호하게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중국 이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본이 그때 생각구 열도에 관해서 중국에 대해서 사이가 안 좋을 때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경제 보복을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기술 개발로 히토류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중국이 일본에 수출하고 싶어도 일본이 필요 없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경제가 의존도가 높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각각 25% 정도 차지합니다. 한나라 무역이 우리나라의 무역이 한나라의 25% 이상 의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중국과 무역계에 있어 가지고는 이미
단순히 사드 문제가 아니라도 사실 반도체 정도 하나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분이 중국과 한국이 사실 경쟁 관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분의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중국 보복을 너무 겁을 내 가지고 이래 군사 주권에 관한 걸 자체를 이 좌고우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군사 주권에서는 단호하게 네.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정당 얘기 듣습니다. 좀 간단히만 하나 말씀드리면 첨단 무기 배치해놓고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한다. 이 순서가 안 맞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이기기 위해서 첨단 무기를 배치하는데 다 열려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한다고 모든 텔레비가 거기에 그 장소에 전부 텔레비에 나오거든요. 아니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를 국가에 배치하는 것까지 국민한테 다 알려야 하는 것이냐, 이 문제까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바로 아직도 평시국가가 아닙니다. 준전시국가입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적 차원에서 정말 빈틈없이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접근보다는 확실한 안보적 측면은 절대적으로 가야 된다.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 다시 한번 네, 국민의당 얘기 듣고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드가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된 건 작년 7월이거든요. 당시에 그 하루 전까지도 정부는 사드 들어온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당시에 있었을 때. 느닷없이 사실은 들어오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사실 배치하기로 했는데 대선 과정에서 갑자기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은 결국은 현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그 이후에 스텝에 얽힌 것은, 그래서 사실 원인 제공한 측면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가 자꾸 스텝이 꼬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그런데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단호한 의지를 보일 때는 그냥 단호한 의지를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것이 어떤가. 조금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일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다 정답 나와 있는데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현 정부는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벗어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안보 문제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고 지금 사실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자꾸 지금 더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둔감해진 상황이어서 그렇지 굉장히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현 정부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할 국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 영향평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사드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 이해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자세를 때로는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4기를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응전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은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다. 앞으로도 어떤 주요한 국민의 안전과 또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고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에 우리 정부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 배치해서 이것을 관리 운영하고 대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가고 단호히 이미 대통령께서 거의 지시를 하달했기 때문에 배치를 하면 되고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런 법적 절차는 그거대로 또 가면 된다. 그것은 전혀 이런 사드 배치를 통한 어떤 효율적 관리 운영 체계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고용진 의원께서 이제 조금 전 대답에서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우리 입장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명확해질 수 있는 여지를 이번에 줬다라고 보셨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압박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임시라도 사드 배치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가져가야 되느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도 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뭐 네. 얘기 꺼냈으니까 미국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그 주한미군 이제 평택으로 다 모였는데요. 28,000명 주한미군을 지켜야 되겠다. 또 그 가족들을 지켜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안위는 그 다음이다. 이거거든요. 그만큼 미국의 사드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도 그것은 거스르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근데 어떻게 이것을 연착륙시켜 가느냐가 정부의 과제였는데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임시 배치라는 우리 정부로서는 신속한 강수를 두는 계기가 됐다. 중국도 사실 중국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본다고 하시는데요. 뭐 워낙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이 뭐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중국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우리한테 그러느냐.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도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나름의 명분을 삼을 수 있지 않나 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먼저 네. 국민의당부터 하시겠습니다. 저는 사드 문제도 그렇고 북핵 그 미사일 문제도 그렇고 이제 국면이 전환되는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드 문제가 사드 문제였는데 이제 결국은 ICBM 문제로 다시 전환되면서 미국의 문제로 이렇게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달라진 환경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친중국적인 생각을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북 그 제재를 격상시키고 마지막 단계에 오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발을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유엔 대북 제재로 갈 상황이 높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중국의 생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최악의 경우에 핵을 갖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주변에 이미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그런데 동북아에서 북한이 가두면 또 어떠냐. 더 위험한 것은 미국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이 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이것을 다시 뇌관을 제거해서 여러 가지를 더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을 더 중국은 더 두려워한다. 그래서 미국의 그 대북 압력을 중국에다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어도 조금 다른 어떤 국면으로 진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막연하게 중국이 압박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러시아가 동참해주면 해결될 것이다.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고 더 좀 비화되고 더 고차원적인 상황으로 갔다. 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예, 우리 지금 주제가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지금 문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한번 고찰을 해보면은 항상 중국 대륙이 분열됐다가 통일하고 힘을 차릴 때는 반드시 한반도를 침략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는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략을 했고 또 그 5호 16국을 통일했는 수나라 여가 당나라 되니까 백제와 신라를 AD 660년과 668년에 침략을 해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거란이 또 고려를 침략을 했다든지 그 명나라가 등장하고 청나라가 될 때 또 침략했다든지 그리고 6.25 사변 때도 중국을 통일했는 사실상 내분을 종식시켰던 정부가 그 북한을 응원함으로써 6.25 전쟁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역사적인 그 사실을 우리가 꿰뚫어 보면 한마디로 보면 중국은 항상 자국 내에서의 혼란을 통일하고 나면은 주변에 안정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있고, 그리고 또 그 시진핑이 미국 그 트럼프한테도 한반도는 자기의 종속된 국가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단순히 사드에 대해서 몇 가지 경제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시각은 한반도는 자기들이 통일하고 나면은 자기 앞마당인데 그 앞마당을 어쨌든 자기들의 친위 정권을 세우고 싶어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아마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거는 어떻게든 독자 자주 국가로서 하려면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한 상태에서의 자주권을 모색해야지 중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보복을 좀 받는다고 해가지고 수용함으로써 그것이 지켜질 거냐? 그건 아닙니다. 네. 항상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중국 대륙의 혼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항상 한반도에 대해서는 자기의 중국 정부, 그러니까 속국 비슷한 거를 가지는 거를 항상 추구해 왔는 수천 년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략에 봤을 때 우리는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자주권이 지켜지는 거지 중국의 그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자주권이 지켜지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큰 전략에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른정당 얘기 듣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화 전략은 7번의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또 작년 5차 핵 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어쨌든 북한 핵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미일 공조 체제를 구축해서 중국의 압박을 해야 중국이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북핵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원유 공급, 석탄 공급 지금 계속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거 세컨더리 보이콧을 했든 뭐를 했든 확실하게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술 핵 배치도 해야 되고 우리도 핵무기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그런데 1차적으로는 중국에다가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의치 않다면 우리도 전술 핵 배치를 하든 핵무기 개발을 해야죠. 아니 나라가 할래야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북한의 그 포갑 정권에 우리가 끌려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50배의 국력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 당당하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때가 왔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까지 들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 당 의견 공통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는 단호하게 지금 간다는 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드는 사드로 가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과연 중국의 목표가 무엇이냐? 중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러시아는 무엇을 원하는 것이고 진정 북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그 길에 그냥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단순 제재, 단순 대화 이걸 통해서는 북한이 설정해 놓은 핵보유국의 길로 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머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다 맞대고 지혜를 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만 좀. 네. 우리가 이제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져왔던 어쩌면 환상 같은 거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그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엔 제재를 통해서 중국도 러시아도 엄청나게 북한을 압박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단계 와서는 손을 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유럽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중국에게 압박을 가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국가들이 연합해서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재 방안, 어떤 그런 압박 방안을 이제 꺼내들 때가 됐다. 그래서 중국이 말로는 북핵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용인하면 우리 중국이나 러시아가 손해를 많이 보는구나. 그거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사실은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미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카드를 이제 꺼내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쩌면 미국과의 손잡는다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도 분명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어정쩡하게 쓸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국회 증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2일이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가열되고 있는 여야의 증세 공방 관련 영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이 정치권의 맹폭을 받고 있습니다. 치열한 여야의 기싸움 한번 들어보시죠.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다 할 것입니다. 담배세 인상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한 민주당이 또 인하에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문제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면서 마치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서 국민은 좌우 포퓰리즘 충돌로 현기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도 없이 즉흥적으로 증세를 말하고 자유한국당은 포퓰리스트가 되어 자신들이 올려놓은 담뱃값을 무작정 다시 인하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제2의 국정농단이다, 포퓰리스트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이야기 듣죠. 이제 요즘 증세 논란이 이제 가열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담뱃값 인하를 들고 나온 것은 아무리 제가 좋게 봐주려고 해도 국민 앞에서 진정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예의도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만의 또 정책을 낼 수도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다르잖아요. 이미 과거에 담뱃값을 인상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냐.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니네가 반대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금연 효과도 별로 없고 서민들 호주머니 턴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과연 국민들이 그 속을 꿰뚫어 보지 못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들고 나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증세 또는 세금 과세 정상화 등을 통해 가지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에 대해서 태클을 걸겠다, 물타기를 하겠다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전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심판하시리라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이제 와서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옛날에 올리자 올리지 말자 그것은 사실상 건강진진 효과도 없고 서민의 지갑을 터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때와 지금 올려놓고 2년이 온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내리는 것과 어떻게 같습니까? 이게 다시 그냥 돌려놓으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국민들께 편하게 싸게 많이 펴라 이런 사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 재정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다 그동안 들어오던 세금을 없앤다는 것은 또 무책임하다. 정의,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담뱃세를 졸속으로 인상한 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든 어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더 하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지금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성장이 더 이상 멈춰버린 저성장, 양극화에 빠진 그동안 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줌으로써 그것이 투자가 되고 그것이 국민의 소득으로 돌아오고 이런 선순환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낙수 효과 이론이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쳐오는 동안에 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을 투여해서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다시 성장을 만들어보자라는 정말 어려운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포퓰리즘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고뇌에 찬 고민의 결과다라는 좀 그런 차원에서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마지막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부터 하시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또 그 며느리 말이 맞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담뱃값에 관한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예전에 민주당은 담뱃값을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 그리고 예전에는 올렸지만 한국당은 이제는 내리자는 입장. 그래서 담뱃값은 비싸다. 그래서 양쪽 당 다 내릴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저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 담배값은 내리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이 시발 자체가 어떤 정치적 공방, 부자 증세에서 다시 그러면 서민 감세 문제로 서로 정치적 공방으로 이루어졌지만 담배값에 관한 것은 저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미 입증이 됐고요. 처음에는 상당히 뭐 건강 차원에서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우리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이걸 높이자 그래서 소비를 줄이자 그랬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결국은 서민의 주머니만 털어서 결국은 세금이 쓰여지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부자 증세 못지않게 서민 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담배값을 내리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저도 좀 얘기할게요. 또 한 가지는 부자 증세는 기본적인 저는 방향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워낙 양극화돼서 이제 더 이상 정말로 정부가 복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에 필요한 세원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건 좀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렇기 위해서는 재정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돈을 정말로 꼭 써야 될 때 투명하게 쓰는. 그래서 이 예산을 어쩌면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짜는 정도의 고통을 갖고 나서 그리고도 돈이 부족하니 이제 좀 세금을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것도 불쑥거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도적 틀내에서 국회를 통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갖고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본질은 그만두고 갑자기 뭐 여와 야간에 무슨 여러 가지 네이밍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정말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 어떤 세금을 어떻게 올리고 어떤 세금을 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 테이블에 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잘 아시는 것 같이 지금 왜 오해를 받냐면 지금 얼마 전에 추경할 때 일반 공무원 늘리겠다. 그거 다 세금 아닙니까? 또 최저시급 10,000원으로 갑자기 올리니까 충격이 생기니까 3, 4조 또 투입해서 그것도 세금으로 하겠다. 그래서 마치 세금 나올 때 넣는데 다 어떤 해법을 세금을 통한 맞는 해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 이것도 정부 여당으로서는 사실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증세 문제나 감세 문제는 정말 여야정 협의체가 됐든지 어떤 그 틀 내에서 다 내려놓고 그 합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바른정당 얘기 듣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증세 없다고 했는데 7월 20일 날 경제장관 회의에서 김부겸 장관이 소득 있는 곳에 이제 뭐 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지 않냐.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증세하는 데 발목 잡을 생각 없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산업화 시대로 복지 시대로 가면 복지 예산이 엄청 필요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 178조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디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세 좋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초고속다, 초법인 그거 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 나온 대로 모아보면 20조가 채 안 되고 한 16조 되거든요. 그러면 178조의 10%가 안 돼요. 근데 그 정도 걷어놓는 세금 가지고 다 해결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종합 계획을 세우면 세금도 종합적으로 그 해결할 문제를 찾아내라. 좀 당당해라 그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810만 근로소득자가 지금 한 푼도 안 내거든요. 그런 부분 세금 10,000원이라도 5,000원 내게 해가지고 이제는 세원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78조를 좀 합리적으로 해라. 어떤 내용을 보니까 60조 정도를 이렇게 초과 세수가 증대된대요. 아니 지금 현재 최저임금 올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면 돈이 많이 나야 이익이 안 나요. 이익이 나야 세금이 나오거든요. 이익이 안 나는데 이 재원 조달이 그냥 자연 증세가 60조가 된대요. 이건 허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의 지금 담배세 인상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세 인상한다고 했어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가 지금 한 갑에 15,000원, 뭐 이를테면 영국이 12,000원, 프랑스도 10,000원, 뭐 미국도 한 10,000원 돼요. 우리가 4,500원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복지시대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좀 노력해서 지금 증세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또 담배세를 인하한다. 이건 포퓰리즘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젊은 세대가 이 담배세 인상으로 해서 절연하고 금연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졌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가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배세 인하는 사실상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이번에야말로 좀 더 문재인 정권에서 복지 시대로 가는 그 과정에서 세상은 공짜가 없다. 드디어 이 복지 또는 재정계획 178조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국민 앞에 내놔라. 네. 그러면 바른정당은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사영욱. 그 담배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2015년에 담배 소비세를 2,000원 올리면은 약 34% 정도 그 소비가 줄어들 걸 예측했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정말 사과할 일이고 100번 사과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담배를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사과를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상회복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반대할 그 명분도 더불어민주당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분명히 담배 소비세를 비롯해가지고 이 간접세는 인하하겠다고 보면 국민과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 책자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돌렸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정부가 건강업조처럼 내세우는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론인데 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서민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한계 소비 성장이 굉장히 높은 서민들에게는 감세하는 것이 훨씬 소득주도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증세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핀셋 증세나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액수 해봐야 한 이제 3조 8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증세 문제의 본질적인 논쟁은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100대 과제를 발표했는 게 보면 제가 실제로 복지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세금을 증세가 필요하냐 내가 아주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100대 과제 중에 복지에 관련한 게 2조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겨우 기초생활급여도 대폭 늘린 것도 아니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복지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178조 그럼 플러스가 세금을 늘리가 뭐 하려고 하느냐? 공무원 17만 4천 명 그거 늘리는 거. 그다음 최저임금 100대 과제 하나 안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잘못 올려가지고 워낙 저항이 심하니까 그걸 위해서 1년에 4조씩 드리겠다는 거. 4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 160만 명에게 1년에 정부가 드린 돈이 4조 5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6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관리하는데 그런 큰 돈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함으로써 그냥 막 갖다 버리는 그런 정책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 원전 불필요하게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새로 더 안 짓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있는 원전 중단시키는 으로 인해가지고 2조 6천억 정도 손해보는 거. 이런 짓 하려고 그렇게 세금을 올려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용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럼 100대 과제를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거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재구조 조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세금을 올리는 거는 원래 목표는 복지를 확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지를 어느 정도 올리고 특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고용 유연화가 필요한데 고용 유연화 하면은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한테 피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정세 논의를 해야지 이런 공무원 증원시키기 위해서 세금 올린다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가 다 돼서 반론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안 됐습니다. 시간이 안 돼? 네, 저희가 이제 이미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본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